우리가 직업이라고 부르는 일을 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살아가면서 행동하게 되는 과정의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작품을 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일본의 왜 일하는가? 입니다. 통상 머릿속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를 통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등의 모범 답안이 떠오를 것이다. 안타깝지만 책을 읽어보면 저자의 질문 의도는 위와 같은 답변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 별 볼일 없는 지방대 출신 가난한 농민의 아들 교세라 회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좋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세상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구든지 일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을 겪는다. 이 상황에서 누구는 그 일을 포기하고 다른 누구는 일에 끌려간다. 하지만 비록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완벽하고 창조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매진하다 보면 거기서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내고, 그런 모습이 자신을 성공한 삶으로 이끈다. 그러니 지금 일에 몰입하라. 즉, 저자는 제목 왜 일하는가? 에 대해 답을 제시하기보다 너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지 않니?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열정을 가지고 해보면 거기서 의미를 찾고 성과를 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다. 2. 우리 팀 팀원들의 반응. 팀 구성원들이 이 책을 돌려 읽었는데 반응은 아래 내용과 같다. 참고로 우리 팀 자체가 책을 많이 읽는다. 그리고 정말 맡은 일을 열심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창조적으로 한다. 진심이다. 처음에는 와닿았는데 일관되게 지금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아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앞선 세대의 글이다 보니 요즘 한창 물 만난 MZ세대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나도 동일하게 부담되고 공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3. 내 회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안 좋아하는 일도 몰입하다 보면 좋아지게 되고 성과로 연동된다. 회사 밖에서 보는 인사와 회사 안에서 하는 인사는 의외로 다르다. 통상 신입는 멋있게 보이는 일보다 멋있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맡는 경우가 많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엑셀로 계산해야 하는 것도 많고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보고서도 많다. 이때 사실 굉장한 괴리감이 발생한다. 내가 이거 하려고 들어왔나? 인사 업무에 왜 이리 숫자는 많을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저분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나는 인사 업무를 하는데 왜 CS 업무를 하는 것 같을까? 나도 비슷했다. 그래도 이거 끝나면 면접도 보고 회사 전체 인사를 움직이는 정책도 만들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몇 개 업무에서 성과가 났는데 그게 지금까지 인사를 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저자가 말한 공식과 일치한 부분이 맞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 완전히 몰입하는 것. 성과로 귀속됨, 주변의 인정, 평가, 더 몰입, 선순환. 생각해보면 아니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치열하게 몰입해야 하는 환경이 많았다. 근로복지공단과 보험료 때문에 6년 동안 싸우기도 했고 회사가 다른 그룹으로 팔려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도 있었다. 확실한 건 내가 정말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진행한 것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다 내 자산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 열과 성을 다한다는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려서 책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른 것 같다. 4. 정리. 한 번쯤 자신을 돌이켜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 책이다. 다만 현재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 중 살짝 지쳐있는 분은 부담이 될 부분이 있다. 마음에 와닿은 구절들.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도 그리고 인생도. 별 볼일 없는 지방대 출신 가난한 농민의 아들 교세라 회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좋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어떤 한 가지를 깊이 연구하고 끝까지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 세상사의 본질에 눈뜨게 된다. 깊이 연구하고 끝까지 파헤친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과 영혼을 바쳐 핵심을 파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달려들어 보라.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진리와 만나게 된다. 일단 세상사의 본질을 이루는 진리를 알면 어떤 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미리 알고 그 일을 선택해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희망하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어 원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도 거의 없다. 사소한 일, 소소한 일에도 기뻐하라 감동하는 마음이 에너지가 된다. 이걸 에너지 삼아서 열심히 일하라. 이게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된다. 어리석고 무모한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해봐야 한다. 당신은 불에 닿아도 타지 않는 불연성 인간인가? 아니면 스스로 타오르는 자연성 인간인가? 지시한 대로만 하지 말라. 소용돌이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라. 높은 목표를 가져라. 이것은 인간과 조직을 발전시키는 최고의 원동력이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에 힘이 있기 때문에 골똘히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방법, 타이밍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 진인사 대 천명을 믿으라. 진인사를 했다면 결과는 맡겨도 좋다. 1초가 모여 1분이 되고 이게 모여 인생이 된다. 똘똘한 것보다 우직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인격지식 성장이 있다. 이런 사람이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일신후일신, 성찰에 기반해서 한 가지를 더 개선하려 노력하라. 일에 대해서는 완벽해져라 다시 고치면 되지라는 변명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평소에 유의주의를 명심하고 사소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완벽주의를 관철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격도 성장하는 법이다. 유의주의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일이 터지기 전에 생각하는 것, 무의주의 일이 터지면 그때 생각하는 것. 창조적으로 일해야 한다. 문외한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최고 경영자로 이름을 날리고 그 회사가 남다른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문가에 비해 지식도 경험도 없는 문외한이 유독 빛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발상 때문이었다. 다음은 헬렌 작가의 나는 왜 일하는가? 도서 소개입니다. 물음표는 일을 하는 이유 부분에서 높이 평가하는 작품입니다.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것인가? 어릴 적부터의 이 고민은 직장 생활을 하며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 화두를 풀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들을 잔뜩 구입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대해 좀 더 근본적으로 다가가고자 했다. 단순히 수고를 하고 돈을 받는 과정뿐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일을 바라보고 인식하는지, 원하는 일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까지 접근했다. 그 과정에서 심리학, 뇌과학, 진화생물학, 양자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험 등을 참고했다. 그 뒤 수면, 명상, 독서 등을 통해 어떻게 자기 경영을 해나갈지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왜 일하는가라는 화두에 대한 어떤 답을 얻기 위해 저자가 했을 노력이 많이 느껴지는 책이었다.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참고하며 다각도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접근했다는 게 보인다. 이분이 현재는 어떻게 자기 경영을 해나가시고 계실지 궁금하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편집해 자신의 고민을 풀어가고 기획하는 능력이 좋은 분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나는 왜 일하는가? 명확한 답 못 내는 이유. 지금껏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익숙한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고정된 틀을 버렸을 때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현재 존재하는 대상과 과거에 대해 착각하며 미래 역시 착각과 함께 예측하기에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알 수 없는 앞날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한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버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 일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월요병을 몰고 오는 원흉이자 마음을 갑갑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런던 대학교 마이클 마멋 교수는 화이트홀 연구라고 알려진 수십 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직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했다. 봉급 수준은 20에서 64세 사이 영국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 대상자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최고 등급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았다. 그 요인을 알아보니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아니었다.
임금차에 따른 객관적 조건을 감안하고 다시 조사해도 결과는 같았다. 보수가 적어 건강을 관리할 돈이 없어 건강이 나빠졌다고 볼 수 없었다. 중요한 원인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자신의 일에서 얼마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일과 삶에서의 웰빙을 좌우했다. 하루 3끼를 호화롭게 먹고 수영장과 스파 트리트먼트를 이용하고 언제든 게임장에서 놀 수 있는 호텔에 묵는다고 상상해보자. 평생 생계를 위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 평생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다.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당신은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된다. 단 평생 이 호텔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동물원의 동물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견디지 못한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탈출을 시도하며 순종적으로 남아있는 동물들조차 평균 수명이 3분의 1로 줄고 출산율도 준다. 어렵게 태어난 새끼들도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동물들조차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낀다. 다행히도 화이트홀 연구 결과 통제력은 결코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잣대가 아님을 밝혀냈다. 저임금 근로자라도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높은 위치에 있으나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보스보다 건강이 좋았다. 미래에 대한 상상을 담당하는 영역은 전두엽이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불화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다. 기억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짜맞추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로운 선택은 우릴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질수록 각각의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후회가 길어진다. 우린 수많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다. 이 점은 좋은 일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영원히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다른 가능한 선택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영원히 자신의 선택에 만족할 수 없는 동물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부르짖는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성공의 반대급부가 확연히 자리 잡는다는 데 있다. 즉, 사회가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고자 패배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아주 가혹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당신보다 지적 수준도 낮으며 인격이라는 면에서도 형편없는 졸부에 불과한 이웃이 나날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속물근성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철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선 세상의 허와 실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의 근간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 나는 누구인가? 코기토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철학자 데카르트의 제한명제다. 데카르트의 보기에 나의 신체적 특징, 지금껏 쌓아온 경험 등은 모두 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읽어보면 거기에 내가 있다는 접근이었다. 17세기 물리학도였던 에른스트 마흔은 자아란 그저 외부 세계의 요소들과의 왕성과 정보교환 속에서 산더미처럼 파생된 감각들이 뇌 안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은 자아를 모든 감각의 총집합으로 봤다. 인간의 지각, 개념, 감정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들의 주체로 나를 전제할 필요조차 없다는 결론을 냈다. 모든 감각의 총집합이란 의미의 자아는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관리감독관 한 사람을 임명해두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기분 좋은 환상이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상이라 정의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왜 이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자기 직업에 만족하며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다는 데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첫 번째이고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다음이고 마지막이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의 뇌에는 약 1영억 개의 뉴런이 존재한다. 각각의 뉴런이 뇌 안의 다른 뉴런들과 1000에서 1만 개 정도의 연결을 이루고 있다.
사람의 안구 구조는 카메라와 비슷해서 렌즈에 해당하는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한 빛은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상을 맺는다. 망막은 말하자면 스크린이며 그 상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없으며 그러므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 한눈 앞에 1도 보지 못한다. 우리는 눈이 아니라 뇌로 사물을 본다. 이마저도 무엇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한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살아간다. 더 정확히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는 나의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동의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인간 의식 연구의 선구자인 벤자민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 행동하려는 의지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오직 동작의 마무리 단계에서만 의식의 통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실험. 2008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뇌과학자 존 데일란 하인즈 교수. 실험 대상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 실험 대상자가 결정을 내리기 수초 전에 이마 바로 아래에 있는 피질 부위에서 반응이 먼저 나타났다. 미국 정신건강연구소 산하뇌의 진화 및 행동연구소 소장 폴 맥클린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오래된 층은 수억 년 전에 진화된 원시적인 파충류의 층, 그 다음은 좀 더 진화된 포유류의 층, 마지막은 영장류의 층이다. 이 3개의 뇌는 종종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때에 따라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두려움과 공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요소다. 편도체가 제거돼 두려움이 없어진 쥐는 금세 고양이에게 잡혀 먹힌다. 문제는 이런 생존 본능이 시도 때도 없이 발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세포들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의식이며 양측 반구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세상에 대한 단일하고 매끈한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측 반구는 끊임없이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존재다. 자아가 잘 형성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양측 반구를 잘 다스려 뇌의 양쪽 능력과 개성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북도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가 위기라고 느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파충류의 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간은 90초에 불과하다. 90초가 지났는데도 화가 나 있는 사람은 그 회로가 계속해서 돌도록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좌뇌는 판단하기 좋아하고 모든 사건과 사물에 대해 떠들기 좋아한다. 그 성향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분노, 질투, 시기, 우울함, 비관적인 마음의 불을 사그라지게 할 수 있다. UCLA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의 부정적 감정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런 효과가 증명되었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분노다, 이것은 스트레스구나 하며 이름을 붙이고 정의하고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자 부정적 감정이 스스로 사그러들었다. 융은 인류에게 공통된 무의식이 존재하며 이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인생 대부분의 중대한 결정은 무의식이 한다. 하지만 여기엔 프로이트, 융 등의 선구자들이 알지 못한 더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다. 이를 밝혀낸 사람이 미국 신경과 의사인 안토니오 다마지오다. 그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것이든 선택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 깊은 무의식의 바탕에 일종의 자동 예측 체계인 체감각 표지라는 것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에 당신이 평가를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이 없다. 이것이 현대 신경과학이 밝혀낸 무의식의 실체다. 우린 엄청난 정보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종의 감정적 내비게이션을 설치해뒀다. 현재 상황과 과거 기억 속에 저장한 방대한 자료를 대조해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감정이다. 우리가 무엇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감정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모든 지각에는 반드시 어떤 감정이 동반된다. 의식이란 무의식적인 판단이 내려진 후에 그 선택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태어날 때 프로그래밍된 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아를 형성해 나갈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주목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저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기계 속의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내 의지대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현재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깨닫고 원하는 모습으로 자아를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다. 플로리다 대학의 와일스 B. 웹 교수의 실험 결과 3시간 이하의 시간에선 시각이 관련된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받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선 아침 햇빛을 15분 받는 것이 좋다. 사람의 체내 시계는 25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햇빛이라는 외부 자극은 늦어진 시계를 당겨 시차가 한없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건 상대적인 시간의 흐름을 잘 탄다는 뜻이다. 누가 더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태껏 시간 관리에 매번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시간을 관리하려 드는 어리석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시간표를 아무리 잘 짜도 소용이 없다. 시간만으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측정할 수 없다.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느냐가 아닌 어느 때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될 수 있다고 한다. 무엇이 측정 가능한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다. 나다니엘 클라이트먼의 이론에 따르면 보통 수면 중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90분의 리듬이 깨어있을 때도 나타난다고 한다. 자신의 체내시계 유형을 알고 하루에